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은 느낌. 한 사람이 나 힘들어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은 나는 더 힘들어라고 대답하는 관계. 서로를 위로하려다가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악순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7년을 함께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사랑이 식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아파서 너무 지쳐서 서로를 더 이상 안전하게 느낄 수 없어서 헤어지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쩌면 여러분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잘못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의 언어를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했고 각자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일에서 성취감을 느꼈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앉아서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상사가 이렇게 말하더라. 나도 오늘 프로젝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때는 둘 다 독립적인 성인이었고 동등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기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기방을 꾸미고 이름을 고민하고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난 후 아내는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처음엔 복직할 생각이었습니다. 1년만 쉬고 다시 일하려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밤낮 없이 울었고 아내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녀야 했기 때문에 밤에 깨어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라는 말이 점점 늘어났고 아내는 혼자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복직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대기는 길었고 친정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요즘 애들은 애 낳고도 일한다며? 라는 식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결국 아내는 선택했습니다. 퇴사를 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이제 가정의 유일한 수입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벌어야지. 우리 가족인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아야 했습니다.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는 자신의 월급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 부담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엔 내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나 없이는 이 집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너는 뭐 하냐는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데?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는 집에서 편하게 있잖아. 그 말들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건지 빚을 지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 남편은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왜 그 말이 마치 너는 나한테 빚진 사람이야처럼 들리는 걸까요? 남편은 아내가 집에서 편하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 6시 아이들이 깨기 전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준비합니다. 7시 아이들을 깨워서 밥을 먹이고 학교와 유치원에 보냅니다. 남편도 출근 준비를 하는데 자신의 옷은 알아서 찾지만 양말이 어디 있는지 와이셔츠가 다려져 있는지는 아내가 챙겨야 합니다. 9시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점심시간 전에는 저녁 준비를 위해 장을 봅니다. 오후 2시 막내를 유치원에서 데려옵니다. 4시 큰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주고 숙제를 봐줍니다. 저녁 6시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저녁을 차려야 합니다.
7시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남편은 리모컨을 들고 TV를 보지만 아내는 아이들 밥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씻깁니다. 밤 9시 아이들을 재웁니다. 하지만 쉽게 자지 않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등을 토닥여줍니다. 10시가 넘어서야 아이들이 잠듭니다. 그제야 아내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내일을 위해 자야 합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됩니다. 주말도 없고 연휴도 없습니다. 아프면 쉴 수 있냐고요? 아닙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아파도 배가 고프고 학교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것을 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은 정말 편했을까요? 아닙니다. 남편의 회사 생활은 전쟁터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쏟아지는 이메일, 끝없는 회의,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상사는 매출이 떨어졌다고 압박하고 동료들은 서로 견제합니다. 점심시간도 편하지 않습니다. 상사와 함께 먹어야 하는 날은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야 하고 동료들과 먹을 때는 누가 더 성과를 냈는지 은근히 자랑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자신의 성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숫자로, 데이터로, 결과로.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만이 평가받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퇴근할 수 없습니다. 상사가 아직 자리에 있으면 먼저 일어설 수 없고 급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야근을 해야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오늘 애들이 이러저러 했어 라고 말하면 응, 그래라고만 대답합니다. 더 이상 대화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남편도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더 힘들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생각합니다. 나는 회사에서 이렇게 치이는데 집에 와서까지 육아와 집안일을 해야 하나? 나도 쉬고 싶다. 아내는 생각합니다. 나는 24시간 아이들과 붙어 있는데 당신은 회사라도 가서 성인들과 대화하잖아.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두 사람의 고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고통이 100이라면 아내의 고통도 100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더 힘들다는 싸움만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는 항상 경제권이라는 카드가 등장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데 너는 뭐 하냐? 그 한마디가 모든 대화를 종료시킵니다.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해, 아내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다시 일 좀 해볼까? 아이들도 이제 좀 컸고 막내도 학교 갔잖아. 아내는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자신만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경력이 단절되긴 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지금도 충분히 바쁘잖아. 아니, 나도 내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일하면 애들은 누가 봐? 내가 봐야 해. 방과 후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가 조금만 조정하면. 조정? 내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라는 소리야? 그게 가능한 줄 알아?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때? 재택으로. 온라인? 그게 무슨 돈이 돼? 취미 생활 하려고? 아니, 요즘은 재택 근무도 많고. 너는 욕심이 너무 많아. 남들은 애 키우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순간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남편이 왜 아내의 재취업을 반대했을까요? 정말 아내가 성공하는 것이 싫어서일까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 나는 더 이상 이 가정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무너지면 이 집도 같이 무너진다. 그게 내 존재 이유인데 그것마저 사라지면? 아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나를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남편은 자신의 가치를 오직 돈을 버는 능력에만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가치도 남편으로서의 가치도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월급을 받아오는 사람으로만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시 일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두려움을 솔직하게 말하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내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진심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들은 것은 거부와 통제뿐이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되던 해부터 남편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너무 힘들다. 그만둘까봐.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내는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매일 죽을 것 같아. 그럼 휴가라도 써볼까? 아니면 부서 이동 신청해보는 건? 그게 되면 진작 했지. 이 회사는 그런 거 안 돼. 아내는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맛있는 것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최대한 집안일로 남편을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3년 후에도 반복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못 버티겠다. 그만둘 거야. 작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 너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걱정했지만 이제는 그 말이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 14년 차 남편은 정말로 사표를 썼습니다. 나 이번엔 진짜로 그만뒀어. 뭐? 정말로? 응. 더는 못 버티겠어. 그럼. 다음 계획은? 일단 좀 쉬려고. 얼마나? 모르겠어. 한 6개월? 6개월? 그동안 우리는? 저축 있잖아. 아내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저축으로 6개월을 버티려면 아이들 학원을 끊어야 하고 생활비를 대폭 줄여야 했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6개월 후에 재취업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보, 그럼 나도 일 좀 해볼까? 파트타임이라도. 뭐? 내가? 응, 우리 둘이 함께 벌면. 너는 뭘 할 수 있는데? 경력이 10년 넘게 단절됐는데?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식당? 너 미쳤어? 왜? 나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식당에서 일하면 나는 뭐가 돼? 무능한 남편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너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그 정도로 한심해 보여? 아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을 한 것뿐인데 남편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아직 어리잖아. 적어도 큰애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또 그 소리야? 너는 항상 나를 올가매려고만 해. 올가매다니? 나는 우리 가정을 걱정하는 거잖아. 가정 걱정? 너는 내 걱정만 하는 거야. 내가 무너지든 말든. 당신이 무너지는 게 걱정돼서 이러는 거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너는 나를 믿지 않아. 내가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고.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는 피해망상이 있어. 치료받아야 돼. 그 말은 아내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피해망상? 자신이? 아내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아내를 좋아했고 먼저 연락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도 학부모 대표를 맡을 정도로 신뢰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왜? 남편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후로 남편은 자신의 의견에 아내가 반대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피해의식이 심해. 항상 부정적이야. 내 말을 왜곡해서 듣는다고. 그 말들은 아내의 자존감을 갉아먹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 남편을 너무 믿지 못하는 걸까? 하지만 밤에 혼자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단지 현실적인 걱정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아이를 키우는데 남편이 계획 없이 퇴사한다는 것. 그것을 걱정하는 게 피해망상일까요? 아내는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남편이 나보고 피해망상이 있대. 그게 가스라이팅이야. 내 정당한 걱정을 정신병 취급하는 거잖아.
그제야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내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결혼 17년 차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하자.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나 오래 생각했어. 무슨 생각을?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 이유라도 말해줄래? 이유?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17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나도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노력? 그게 노력이야? 내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너는 돈 걱정만 했잖아.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것 봐. 또 그러잖아. 너는 내 마음은 안 봐. 현실만 이야기해. 그럼 당신은 내 마음을 봤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17년은 견뎌낸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버텨온 시간,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참아온 시간. 그 시간 동안 자신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17년은 사라진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살지 못한 시간,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로만 존재했던 시간. 그 시간 동안 자신은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역할만 수행했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희생했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더 많이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희생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할 건데? 나는 모르겠어. 너는? 나도 모르겠어. 그냥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애들은? 애들은 내가 키워. 내가 양육비 줄게. 양육비? 지금 직장도 없잖아. 다시 구하면 되지. 언제?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더는 못 버티겠어.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욕심을 부린 거야?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우리가 맞지 않는 거야. 맞지 않는다는 게 뭐야? 처음엔 맞았잖아. 그때는 달랐지. 애들도 없었고 너도 일했고 나도 덜 지쳤고. 그럼 애들이 문제야? 내가 일 안 하는 게 문제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7년을 함께 했는데 결론은 맞지 않는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몇 주 후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정말 이게 답이야? 나한테는 그래. 후회하지 않을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 있어? 있었어. 분명히 있었어. 그럼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은 그냥 지쳤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혼 후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였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으며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도 뭔가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재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2개의 파트타임 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결혼 생활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가장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누구의 잘못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깨지는 것은 대부분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가치를 직장인에게만 묶어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의 실패가 곧 인간으로서의 실패라고 느꼈습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아내의 현실적인 걱정조차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실패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때로 두 사람 모두를 구하는 선택입니다. 서로를 더 이상 안전하게 느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패입니다. 이혼 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이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17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법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